안녕하세요, 오팀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 구글링 했더니 헤드라인들만 보면 좀 무시무시합니다. 뭐 비트코인 폭락이 됐다, 뭐 다 아는 얘기, 20%까지 잡고 그러네요. 네, 철벌합니다. 좋습니다. 세상이 그렇죠. 뭐. 제 책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에 서문의 제목이 뭐냐면 비트코인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2017년도 개정판을 쓰면서 만든 서문일 거예요. 원래 2014년도에 서문을 썼었는데 조금 고쳤죠. 제가 또 경험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서문의 마지막 부분은 고치지 않았어요. 제 책을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분들도 제 책 2014년도 비트코인 강했다의 서문의 마지막 문장은 페이스북에서 많이 인용도 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멋있었나봐요. 뭐 읽어볼게요. 많은 오해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지식에서 오곤 한다. 상상력이라는 출입구를 잃어버린 지식은 그래서 완고한 이들의 게으른 도피처에 불과할 때가 많다. 간지나죠? 네. 그 말고, 그건 이제 2014년도에 쓴 건데, 이제 2017년도에 개정판 하면서는 제가 서문의 제목을 비트코인은 상태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스마트 컨트롤을 공부해보면, 이제 상태 머신이라는 말을 배우게 되고, 이제 이더리움이 상태 머신을 지향하고, 이벤트하고 스테이트, 뭐 이런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공부해야 되거든요. 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비트코인 상태다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제 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오늘 같은 날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오늘 같은 이런 날들을 제가 숱하게 경험하면서 붙인 거죠.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는 우리 화폐론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철학자인데, 그 밤에 잘 때 천사가 돈 꽂아준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데이비드 휴미인데, 뭐 철학자라는 게 뭐 전공 분야가 없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모든 걸 다 관심 있고 지적으로 연구하는 분이고, 뭐 우리가 뉴턴만 해도 그게 뭐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철학자죠. 근데 영국 통화감독청장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화에 이제 그 금 보유량을 정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뉴턴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새 같은 그런 지적 그런 세계는 아니죠, 그 당시가. 아무튼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의 철학은 칸트를 비롯해서 많은 철학자에게, 칸트는 이런 말을 했죠. 자기는 데이비드 휴미를 통해서 잠에서 깨어났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슨 잠인지는 독선의 잠인가 뭐 그런 잠에서 깨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데이비드 휴미는 뭐 경험론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의 계보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과관계를 아주 깨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앞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뭔가 일어나고 이것이 반복되면 얘가 얘의 원인이야라는 걸 이렇게 인간이 단정하는데, 그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데이비드 휴메의 이 언설은 철학적으로는 정론에 가까운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정말 난센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철학 강의를 할 수준도 안 되고 주제도 안 되고, 다만 저도 그 35살에 서초도서관에 처박혀서 철학책들을 읽을 때 저도 굉장히 참신하고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주 압축된 버전으로 이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미가 큽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의미가 있는 그런 가설인지, 이것이 되새겨볼 만한, 뭐 생각해볼 만한 그런 주장들인지를 구별할 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통계학을 공부하면 통계학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 데이비드 휴메의 이 명제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칸트가 이제 휴메한테 충격을 받아서 정리한 바에 의하면, 인과관계가 그 자연 그 자체에 있는지는 잘 모른다. 근데 이제 낙관론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까지 인과관계를 다 파악할 만큼 지혜로운 건 아닌데, 칸트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뇌가 사물을 바라볼 때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공간 지각에 대해서, 고착화되어 있는 공간 지각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인과관계를, 선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 인간 지각의 아주 필수적인 그런 사물 이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뭔가가 일어나고 이것이 두 개가 반복이 되면 이것은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처럼 A가 B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A가 일어나면 마음속으로 B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과관계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나름대로 또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없으면 파블로프의 개의 그 연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심리학 실험에서 밝혀졌는데 쥐나 이런 걸 실험해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죠. 논리적인 흐름은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본인의 마음속에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있을 때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면 A는 B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반복되면. 자,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사건을 보면 안 됩니다. 사건을. 다시 말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 일어나 봤더니 비트코인이 폭락해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뉴스 미디어들은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 칸트가 말한 대로 원인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트코인 폭락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모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시간의 선우니까. 먼저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 있었으면 그것이 비트코인 폭락을 가져온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이론의 맥락하고 맞으면 우리는 그걸 수긍을 하죠. 그래서 뭐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래서 떨어졌대 라고 말하는 정도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선물을 쓴 겁니다. 맞나요? 자,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은 인과관계로다가 뭔가를 분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인과관계로 사물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습성이라는 거죠. 정상인이라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그럴듯하게 짜서 말을 만드는 것은 지적으로 그렇게 차원적인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걸 못한다면 이제 지적 장애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을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원인 결과의 맥락 속에서 사물을 보는 게 우리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아주 짧은 순간의 현상도 그렇게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한 것을 봤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떨어졌다면 거기에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뭔가 물건이 날라왔어. 그럼 우리는 검찰에서 증언할 때 그 사람이 던진 거를 보지 못했지만 물건이 날라왔고 그 사람이 옆에 있었어. 그것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던졌다라고 실제로 증언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경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고차원적인 그 지적 능력은요, 놀랍게도 인과관계를 의심하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인과관계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이제 과학과 음모론을 구별할 때 그 음모론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다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그 습성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음모론이거든요. 어제 제가 저하고 굉장히 오래 다닌 그 친구한테 야 이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세력이 비트코인의 3분의 1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이 비트코인 관련한 사업도 하고 같이 고민을 해온 친구고 본인이 최근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고 비트코인은 거의 뭐 저는 그거는 좀 거리를 두지만 뭐 거의 신성하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좀 쇼킹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비트코인의 3분의 1을 어떤 세력이 갖고 있다면
그럼 비트코인은 사운드 머니가 아니죠. 예. 일단 그게 가능한지를 떠나서 만약 진짜 그랬다면 지금 정상적인 행동은 비트코인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는 타이타닉 코어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사운드 머니고 굉장히 신성한 건데 어떤 세력이 비트코인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 그거는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관계를 마음대로 이렇게 투영하기 때문에 본인이 인간관계라는 그 내러티브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 중독의 잠에서 깨우는 게 바로 데이비드 휴미입니다. 네. 한 번은 여러분들이 이걸 걸러내야 돼요. 특히나 한국이라는 미디어 환경에서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특히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낯선 현상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걸러지지 않은 인간관계를 쏟아내는 거죠. 예. 정말 가관입니다. 예. 어떤 비트코인 가격은요 요동을 쳐요 원래. 예. 기본적으로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모른다 생각하는 것이 일단 답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왜 내려가고 왜 올라가는지 일단 모른다.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이게 폭락하기 전에 어떤 이벤트가 있죠. 그럼 그 이벤트가 이렇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식 가격이 쏟아져 내렸다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가 유력한 후보자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도 이 정도의 요동을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사고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언어는 굉장히 그 아날로그적이지 않고 굉장히 그 디지털적입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언어를 잘 보십시오. 비트코인 떨어졌다. 몇 퍼센트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 전까지는 그냥 떨어지면 곧 없어진다. 망한다. 이런 표현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0과 1, 0과 1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0과 1도 이렇게 많아지면 세밀하게 이렇게 그 부분들을 지칭할 수가 있죠. 우리 언어가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그 언어를 조작하는 것이 그 언어를 조작, 구성, 만들어내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 저 같은 작가라든가 신문 기자라든가 학자라든가 논문 쓰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언어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자신의 그 관심을 끌어내고 최대한 사람들을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게끔 하는 표현을 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미디어는 그 제목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경쟁할 때 사람들의 그 시선을 확 사로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시선은 놀랍게도 동적 시선입니다. 그래서 정적 시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멈춰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눈이 아니고요.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눈입니다. 진화론자에 의하면 우리가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군대에서 이제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기지방어 훈련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특공대들이 이제 저는 공군이었으니까 이제 쳐들어옵니다, 밤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미리 이렇게 그 훈련을 이제 그 언어로 먼저 이렇게 받기는 이제 지시사항을 전달받기는 이 특공대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 우리가 정적 시선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걸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산에 철책이 있고 그 밖에서 넘어오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1시간당 30cm씩 이동하는 거랍니다. 밤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밤에 이렇게 재빠르게 몸을 이동을 하면 풀 밟는 소리도 나고 소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1시간에 30분씩, 그러니까 1시간에 30cm씩 이동한다니까. 30cm, 말이 30cm지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 하는 거니까 거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움직이는 것을 포착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움직이는 것은 찾아내는데 안 움직이는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제가 뭐 잘 모르는 분야예요. 그냥 뭐 군대 있을 때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지방어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병사들한테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아마 안 움직이는 걸 못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안 움직이는 걸 찾아야 되면 이렇게 밤에
하긴 했었는데 뭐 보입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동적인 것을 이렇게 관찰하도록 되어 있는 시선이지 정적인 것을 관찰하도록 되어 있는 시선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온갖 그 동적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헤드라인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게 각인이 되냐면 비트코인은 이벤트다라는 사고가 각인이 돼요. 비트코인 이벤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투자 안 한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비트코인은 사건의 연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합니까? 아이들이 1년에 5cm씩 자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를 합니까? 그냥 어느 날 보면 훌쩍 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은 어떤 사건들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사건들이 그 아이의 성장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자고 있을 때, 밥 먹을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냥 조금씩 자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조금씩 자라는 것이 그 아이의 진실일까요? 뭐 둘 다 진실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아마 굉장히 뛰어난 두뇌가 만약에 분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나를 키웠다고 생각하는 그 사건들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쇠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정적인데 우리들의 인지 구조가 그것을 잡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을 전후로 한 내러티브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니까 그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 때조차도 그 사건 하나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사건으로 드러난, 그리고 그 사건이라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사건으로 드러났거나 그 사건으로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그 사건으로 이렇게 버무려서 묶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들의 사건들, 여러 가지들의 사건들의 합, 그리고 그 사건들을 만들어낸 것은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 세계관, 비전, 이런 것들이 더 결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제 이야기는 참고로만 오늘 들으십시오. 제가 어떤 명제를 여러분한테 심어주려고 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돼서 제가 정말 비트코인을 제가 이렇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사람들이 데이비드 흉처럼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인간관계의 그 틀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정말로 믿는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그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냥 조금씩 변화해 가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단지,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기사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그런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다르다라는 그런 그 머릿속에서 모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더를 미국에서 기소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마운트 곡수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서 돈을 나눠주면 가격이 작살나고, 그리고 비트코인 망하고 또 비트코인 ETF가 되면 폭등하고, 이런 계속된 사건들이라고 보는 거죠. 한 방이 없잖아요. 그 사건들만 보면. 그리고 우연의 연속이고, 그리고 그냥 복골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건들마저도 맥락 속에 있다면 상태들 속에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때도, 혹은 실제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도 가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5만 달러 육박하는 가격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5만 달러를 여러분들은 이게 6만 달러까지 갔었는데 5만 달러는 게 이게 지금, 그렇죠. 주변에서 벌써 이런 소리 들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5만 달러예요. 그럼 비트코인 지금 채굴하는 사람이 10분에 6.25개를 쏟아냅니다. 그럼 6.25개를 쏟아내면 그 6.25개가 1시간에 대략 36개잖아요. 그게 37개 좀 넘죠. 그죠? 그럼 37개예요. 그러면 1시간에 37개니까 5만 곱하기 37개 달러가 5만 달러가 우리나라 6천만 원 씁시다. 6천만 원이 1시간당 37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가격이 유지된다.
채굴자들은 이걸 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채굴자들은 그거 안 팔아요, 실제로. 안 파는데, 과거의 채굴자들이 지금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지금 채굴자가 이것을 팔아서 전기료를 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1시간당 37개 곱하기 5만 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누군가 사줘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하루면은 24 곱하기 37 곱하기 5만 달러입니다. 그것이 한 달이면 30 곱하기 24 곱하기 37 곱하기 5만 달러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그만큼의 돈이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시스템 바깥에서 비트코인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트코인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겨울이라고 하는 것도 지옥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트코인 겨울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비트코인의 빙하기라고 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적인데 고점에서 물려서 우리가 그냥 제 얘기입니다. 고점에서 물려서 괴로웠을 뿐이지 보고 있으면 되게 경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다 썼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겨울일 때도 끊임없이 비트코인 생태계에는 외국에서 돈이 유입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매우 안정적으로.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더 큰 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올리는 건 뭐냐면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얼마 안 되니까 얼마의 돈으로다가 비교적 적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자전거래 같이 해가지고 친구랑 주고받으면서 비싸게 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릴 수 있겠죠. 그것이 작전 세력들이 하는 거잖아요. 유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돈이 유입이 되지 않아요. 금방 바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달러까지 찍었다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의미 있습니다. 이제 거정 돌파. 그러나 뭐 그러면 좀 호들갑 떨죠. 그 다음날 이제 신문에 보면 뭐 비트코인 고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또 저 같은 사람한테 연락 오고 기자님들이 물어보고 또 저도 인터뷰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이벤트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오래 못 버팁니다. 내려오죠. 왜냐하면 생태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가격에서 지속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에 비트코인 개 밖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개 바깥에서 유입되고 있는 자원은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어떤 이벤트에 영향을 받겠지만 그 이벤트들이라는 거는 호숫가에 던져진 조약들 같은 거죠. 파장은 일어나는데 그것이 호수라는 그 상태의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그런 파동이 늘 있고 바람 불면 파동 치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수면 위에서의 그 파도는 그냥 늘 있는 거예요. 상수인 거예요. 상수.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 계속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그 파도들을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거에서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호수 자체에 물이 불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느냐? 저는 바다 낚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들하고 같이 바닷가에 이렇게 가서 바다 낚시를 하고 돌아오는데 분명히 바닷가로 갔을 때는 물이었는데 바닷가에서 나올 때는 완전히 이렇게 뻘이 되어 있는 곳을 지나게 됐어요. 물이 들어오고 나오는 거죠. 뭐 다 아는 건데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는 잘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 물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찰랑찰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찰랑찰랑 하는데 이게 방향이 나가는 방향인지 들어오는 방향인지 그 지역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리듬에 맞춰서 생활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외지인들은 지금 물이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낚시하다가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라서 이제 고립될 수도 있는 거죠. 혼자 고립되면 괜찮지만 꼬마랑 같이 고립되면 이제 난감한 거죠. 다 사방이 물인 거니까. 우리가 그만큼 상태적 시야에는 약한 존재예요. 물이 찰랑찰랑하는 이것만 동적 시선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차오른 걸 모르고 또 물이 빠져나간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우리보다 지적인 수준이 높은 어떤 그런 존재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거는 그냥 그 표면인 거고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본질인데 그건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거 아이들이 날마다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어떤 사건들만 우리가 인지하고 한꺼번에 인지하는 거죠. 이렇게 컸어?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을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는 미디어들과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이 꼭 비트코인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외지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내부로 들어오셔서 저처럼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이렇게 관찰을 하면 그 파도 치는 것들은 늘 상수고
이 물 자체가 올라가거나 물 자체가 내려간 것들이 보이는데 늘 바깥에서 이걸 보는 사람들은 막 좀 보트 지나가면 좀 더 파도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치다가 더 크게 치고 더 내려가겠죠.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12년 된 시스템이고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면 이 유입되는 것들은 그렇게 이벤트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계속 돼요. 그러면 떨어졌더라도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설사 웃자락에 딱 올라갔더라도 그만큼의 그 뒷심이 받쳐주지 않으면 폭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들이 작전하는 알트들을 말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시장에 조작을 하지만 유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알트들도 비트코인의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신규 코인이 만들어지거나 하거든요. 주식이 아니잖아요, 주식이. 제가 초창기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주식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그래서 더 상태를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주식은 세컨드 마켓이라는 게 그냥 자전거래,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래는 작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외부에 어떤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지 않더라도 가격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신주가 계속 발행되는 거예요, 10분마다. 그것도 상당량이. 그러면 외부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가격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외부에서 계속 끊임없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돈이 딱 멈춘다. 그러면 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비트코인 채굴이 멈추면 비트코인 망하는 거 아니냐. 채굴자들이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태업하는 거 아니냐. 뭐 그것도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이렇게 채굴이 줄어들면 외부에서 들어와야지만 유지되는 상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이 계속 많이 발행되는 게 좋아요? 계속 외부에서 돈이 유입돼야지 이 가격이나 막 제자리에 뛰는 걸로 보이는 것마저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의 신규 코인, 이걸 코인베이스라고 합니다. 신규 코인이 줄어들면 외부에서 유입이 되지 않아도 삼성전자 주식처럼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더 좋지 않아요? 근데 맨날 그 질문은 채굴이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 그 질문은 많은 것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를 이해 못하고 글을 쓰면 나신탈레고 꼴 나는 겁니다. 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분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답답하고, 또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니까 하는 거고요. 제가 밖에 나가야 되지만, 어저께, 이상한 뉴스에 이상하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진짜 3분의 1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지금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빨리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비트코인을 위해서 빨리 내리십시오. 어떻게 얼마나 해안이 있길래 비트코인의 그 발행량이 1800만 개 중에 3분의 1을 600만 개를 어느 세력이 어느 시점부터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었을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몇 개 갖고 있나요? 일찍 발견했다고 하는 윙클보스 쌍둥이는 몇 개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팀 드레이퍼는 몇 개나 갖고 있어요? 도무지 어떤 아이디어에서 600만 개를 한 세력이 갖고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네. 만약에 진짜로 누군가가 그렇게 몇백만 개를 치고 흔들 수 있다면 이거는 비트코인이 아니고요. 그냥 작전주예요, 작전주.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는 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사운드머니라고 주장을 할 거면 진짜 사운드머니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주장을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비트코인 사운드머니라는 그 대전제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트코인이 비교적 그것을 잘 실현하고 있는 거고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을 때마다 나오는 괴담들이에요.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섹시하게 말하면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니까 데이비드 휴미 말합니다. 그건 그냥요 인간이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요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인과론을 의심합니다. 인과론은 세상의 현상이 아니고 우리의 인식 습관입니다. 감사합니다.